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필기 2020년 2회 1강 재무회계부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보다 2020년 이론 부분, 필기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무용 소모품 등 금액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산계상 또는 구입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금액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계정 과목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모품과 소모품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특성과 보강적 특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근본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리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측가치는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되고요. 확인가치는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충실한 표현은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 보강적 특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강적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 가능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적시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며, 먼저 비교 가능성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검증 가능성은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 측정자가 유사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가 되며, 적시성은 의사 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제공하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산으로 하든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중요성이죠. 크게 중요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산이나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회계정보의 순환 과정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네요. 자, 아래쪽에 포인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회계에서는 차변의 모든 금액 합계와 대변의 모든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거래 이중성이란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을 혼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더하면 항상 같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며,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의 요소가 발생하면 대변의 요소도 반드시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차 평균의 원리와 그래의 이중성 원리가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핵심적인 말이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가 같다는데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의 이중성은 차변의 요소가 발생되면 대변의 요소도 발생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며 이 그래의 이중성은 당연히 대차 평균의 원리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발생되어 차변에도 나타나고 대변에도 어떤 항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거래의 이중성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말 자체가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나오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을 항상 일치하는 원리를 만족하면서 차변의 요소도 있고, 차변의 요소가 나타나면 대변의 요소도 나타난다. 이렇게 추가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이 거래의 이중성이 나오면 대차 평균의 원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번 거래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분계, 전기, 결산 등의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 예, 1번 맞는 말이죠. 우리가 결산이 끝이 나고 나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란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2번도 정확하게 거래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분계란 거래를 인식해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회계 정보 생산의 기초가 된다. 예,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전기 절차는 계정 과목의 결정, 금액의 결정, 그리고 차변, 대변 결정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계정 과목을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것은 분계죠. 이것은 분계 절차이지 전기 절차가 아닙니다. 참고로 전기란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그러죠. 전기란 분계장의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포괄 돈익계산서의 기타 포괄 돈익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네요. 자, 우리가 KIFRS에서는 포괄 돈익계산서가 나옵니다. 포괄 돈익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기업의 손익을 보여주는 표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됩니다. 기존 단기 손익에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인 해외 사업장 외화 환산 차이라든지 유무형자산 재평가 이익 등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IFRS에서 투자 부동산입니다. 자, 이것이 조금씩 출제가 됩니다.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이랍니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 의하면, 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요.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는 KIFR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하면 타인에 대한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보는 반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즉 KIFRS에 의하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이렇게 임대의 목적이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유형자산 건물로 보지만, 우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서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의 평가 방법입니다. 회사가 원가법과 공정가액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꼭 좀 체크하셔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자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은 투자 부동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내용 연수 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공정가액법은 투자 부동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의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가법이 있고 공정가액법이 있단 말입니다. 원가법의 핵심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가액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회계 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당기손익이란 말이 올해의 이익과 손실로 처리한단 말이 되겠죠. 자, 이 내용 투자부동산 조금 중요한 내용이며 2020년도부터 조금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들은 기타 포괄손익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재평가에 해당이 되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우리 이것이 기업회계 기준에 뜨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3번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예,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 투자 부동산 평가손익.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에 공정가액법에 보시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무엇으로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의 손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성격별 분류가 있고요. 기능별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성격별 분류, 이 내용 쭉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기능별 분류 쭉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이게 자주 출제되니까 좀 외워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능별 분류가 나왔고요. 이 기능별 분류에 뜨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물류비, 일반 관리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영업비, 이런 순으로 쭉 나오는데요. 지금 매출원가 아래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가 있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있네요. 그러면 가번은 판매비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 나와 있습니다. 가에 해당되는 계정과목, 이 중에서 판매와 관련이 있는 비용, 정답은 몇 번? 4번 광고 선전비가
판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회계 자료를 보고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하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통화조, 주화라든지 지폐,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으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그리고 송금 수표, 우편환, 전신환, 만기가 도래한 공채 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요구불 예금이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말은 요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비해당 항목입니다. 우표는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선일자 수표는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하는데요. 선일자 수표는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 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당좌수표를 오늘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좌수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오늘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3일 뒤를 발행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처에게 이게 3일 뒤가 발행일이기 때문에 3일 뒤에 가서 3일 뒤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미래의 일자를 기재해서 발행하는 수표. 그것이 손일자 수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부도수표 아니죠. 이거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가계수표. 수표는 내당남현입니다. 수표는 내당남현.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입니다. 가계수표. 자, 가계수표를 내가 발행하는 경우가 없죠. 왜일까요? 가계수표, 일반적으로 가계수표를 받는 경우에 사용하고 기업에서는 무엇을 씁니까? 당좌수표를 쓰죠. 그래서 나분이 해당이 되고 자기압수표, 금융권만 발행할 수 있죠. 수표법에 의해서 자기압수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기업에서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한 정서에 맞습니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 예 맞습니다. 취득 당시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채권 예 맞네요. 만기가 1년 이내에 1년은 아니죠.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안 되고 만기가 1년 이내 양도성 예금 증서 3개월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초록색 금액입니다. 초록색 금액 이 금액을 다 더하면 175만원이 됩니다.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치실 때는 특히 운용사 2급에 때는 우리가 일반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 말고 음식점에 가면 사용하는 계산기 있습니다. 그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계산하는데 우리가 원가 회계도 출제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계산기가 없으면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꼭 전자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6번입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는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한 원인을 조사하여 잔액을 일치시키는 표를 말한다. 예, 맞습니다. 다음의 원인으로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회사 측 장부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은행 계정 조정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회사에 있는 잔액과 통장 잔액과 은행 측에 있는 잔액이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거래처에서 우리 은행에 송금을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다, 돈을 갚아줬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온지 모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 통장에 있는 잔액과 은행 통장에 있는 잔액이 똑같지 않겠죠. 이렇게 같지 않은 경우 은행 계정 조정표를 통하여 잔액을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은행 측 원인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측 원인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이자가 지급되어야 되겠죠. 자동이체를 시켜두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는데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 돈 빼나갔다고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는데 아직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통장 잔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정을 조정하는 표가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외우실 건 아니고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 측 원인인데요. 미납 예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에 무엇이었다, 돈을 입금을 했다, 입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아직 처리가 없으면 당연히 이게 안 되겠죠. 이게 거래처에서 줬다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내가 은행에 마감 시간에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했는데 이미 은행이 마감이 되어서 아직 은행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보통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은행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 측 원인인 경우는 은행 잔액에 가산을 해주면 맞아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미결제 수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나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습니다. 거래처에서 줬어. 그러면 당연히 출금 처리가 되었겠죠. 출금 처리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이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표를 가진 사람이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은행 마감 시간쯤 돼서 한 4시 반쯤 돼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은행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가지고 갈 수 없겠죠. 내일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서는 당좌예금 잔액에서 100만 원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아직 인출이 안 됐죠.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은행 잔액에서 빼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입니다. 회사 측 원인입니다. 자, 미통지 입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은행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맞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 회사 잔액에 가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자 수익 보겠습니다. 이자 석 달에 한 번씩인가요? 은행에 이자가 자동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 회사로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가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 회사 통장에는 그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잔액에다가 가산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부도 수표, 어음입니다. 내가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이거는 은행에서 출금을 해버렸겠죠. 근데 아직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잔액에서 빼줘야 되며, 이자 비용입니다. 자동이체 조금 전에 봤죠. 돈이 빠져나갔는데 아직 회사 측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통장 잔액, 우리 회사 통장 잔액에서 빼야 되겠죠. 회사 잔액에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수수료가 됩니다. 은행 수수료가 출금이 되었는데 회사에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차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회사 측 장부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기발행, 이미 발행한 미인도 당좌 수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아직 인도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좌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주게 되면은 우리 회사 잔액에서 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회사 잔액에서 차감해야 되고요. 다음, 은행 수수료 및 이자 비용. 마찬가지죠. 이자가 발생해서 은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회사 잔액에서 빼야 되겠네요. 다음, 회사 미통지 주심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엄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돈을 빼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직 우리 회사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잔액에서 차감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한번 볼게요. 기발행, 이미 발행한 미인출 당좌수표. 그러니까 내가 당좌수표를 거래처에 줬습니다. 줬는데 은행 마감 시간에 줬어요.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야 되는데 아직 인출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을 했고 발행하면서 회계 처리했겠죠? 거래처에 인도해 버렸으니까 회계 처리가 일어났습니다. 당좌이금 통장에 100만원을 줄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마감 시간이 되어서 은행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는 100만원이 빠져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돈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행 잔액에서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은행 계정 조정표도 전체적으로 외우시면 참 힘이 듭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은행 예금 잔액에서 돈을 빼야 될지 아니면 내 통장에서 돈을 빼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분은 이상하다, 좀 복잡하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쉽겠네요. 이자 수익입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이자를 입금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은행의 통장은 증가되었는데 우리 회사 장부에는 기재가 안 됐으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 입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시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개수를 적어두었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입니다. 운용사 상급에서도 계속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 원료, 반제품, 완성품 등 실물 자산에 대비되는 자산인 예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 대출금, 보험, 신탁, 기업 간의 신용 등의 자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의 반대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예로는 매입 채무, 그러면 금융자산에는 매출채권도 해당되겠죠. 미지급금, 그러니까 금융자산에는 미수금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차입금, 사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이라든지 선수수익 등의 부채는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비금융부채로 분류된다는 거,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며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시면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미지급금, 선수수익,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이라든지 매입 채무라든지 단기 차입금은 금융부채에 해당됩니다. 자,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만 선수수익이죠. 선수수익은 뭐 비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에 있는 선수수익은 비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주 상공의 매출 채권 대손과 관련된 거래이다. 결산 후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대손 충당금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손 상각비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 처리입니다.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연결된 거래입니다.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지금 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넉넉한 경우입니다. 넉넉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합니다. 150만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죠. 150만원. 자, 여기까지 처리되고 나면 이제는 대손 충당금이 50만원 남았습니다. 또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이제는 일부가 있죠.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0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또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이제는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을 때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는 경우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예입니다. 주 예린 상사의 미수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단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0만원 있다. 자, 이거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돈 떼인 것은 대손이 발생한 것은 300만원입니다. 자, 일부 있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50만원. 자, 이 예는 무엇이 핵심이냐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자, 이 대손이 발생한 것이 매출 채권인 경우는 대손 상각비가 되지만 이게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거, 그냥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적어두었죠.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손 처리한 명성의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당연히 보통예금 150만원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외상매출금이 아닙니다.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받은 경우는 이는 외상매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받았다라는 거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일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이 있었습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이 1000원이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서울 상해 매출채권 1,500원 회수 불능이 되어 대손 처리하다. 일부인데요. 떼인 것은 대손이 발생한 것은 매출 채권이고요. 일부 있으니까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은 0원이 되겠죠. 12월 31일 매출 채권 10만원에 대하여 2%의 대손을 예상하다. 10만원에 2%니까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립해야 되겠네요. 왜?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원이니까 2,000원 다 적립합니다. 대손 충당금 2,000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죠. 2,000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이 문제는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대손 상각비가
얼마인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참가비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손 참가비, 대손 상각비 총액은 2,500원입니다. 자, 설정액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0원이 아니라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해서 10월 15일 날 500원과 12월 31일 날 설정한 2,000원 합해서 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2번을 체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 시험에서는 설정을 얼마 하면 되는가 2,000원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결산 후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10월 15일 날 요때 500원과 그리고 12월 31일 날 새로 설정한 2,000원 그래서 2,500원이 정답이 된다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주상공은 X1년 초 장기적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 40만원에 구입하였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장기적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이게 투자 부동산임을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몇 번 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5번인지 나왔습니다. 동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네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2010년 12월 31일과 20X2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각각 72만원과 60만원이다. 자, 이 건물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2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자,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 유형자산 규정을 적용하므로 내용 연수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배분하고 감가상각 후 장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원가 모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공정가치 모형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무슨 모형? 원가 모형입니다. 원가 모형이 되네요.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에 4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내용연수 10년이네요. 그리고 잔존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액법 공식 아시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됩니다. 40만원에서 10을 나누면 1년에 얼마씩이 된다? 4만원이 되겠죠? 4만원이 됩니다. 자, 이거 언제 샀습니까? 2001년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1년 초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이 일어납니까? 4만원씩 발생을 합니다. 2001년 말에 4만원, 2020년 말에 4만원, 각각 4만원씩 발생이 되죠. 그런데 문제들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2010년 X1년도에 감가상각비 4만원 단기 손익으로 이미 끝이 났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얼마를 감가상각하면 됩니까? 매년 4만원씩만 감가상각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4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겠습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다음은 주상공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주상공의 X1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조금 전에도 보았습니다. 단 회계기간은 1년부터 12월 31일, 법인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자, 취득일 1년 7월 1일입니다. 취득원가 40만원 주고 샀네요. 감가상각방법 정해법. 자,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라든지 감가상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휴례가 되겠죠. 평가방법 공정가치 모형이고요. 잔존가치 40만원. 그리고 2010년 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4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 모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400만원. 자, 원가 모형이 아니니까 감가상각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31일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420만원. 그러면 내가 4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평가 이익이 발생을 했네요. 투자 부동산 재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20만원. 따라서 이것은 이익 2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